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한 걸음 쑥 들어가서 정치를 분석해드립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박진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가 개원됐습니다. 네. 언론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최초의 단독 개원이다. 네. 뉴스입니까? 뉴스지요. 어떤 의미의 뉴스일까요? 단독 개헌할 수밖에 없는 네. 역사적 상황. 그건 누가 제공했는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결국은 국민의힘이 행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시녀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되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며칠이라도 좀 기다리면서 같이 박수치면서 국회를 시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도 조금 있어요. 기다려도 협의할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오다에 의해서 움직이니까요. 네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최상병 해병 특검이 최대한 늦춰지기를 바랄 거고요. 그 이면에는 현재 있는 통신 기록이라든가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 자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늦추면은 이 사람들이 뭐 은폐한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파기한다거나 할 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끌고 싶어한다. 네네. 일단 개회는 했지만 네네. 또 남은 숙제가 원구성인데요. 민주당에서는 10일 네. 월요일에는 처리를 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22대 국회를 초창기에 아예 그 뭉개버려 가지고 국회가 없는 상황. 결국은 뭐냐면 국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길 바란다고 봅니다. 그게 대통령실의 뜻입니다.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뭐 국정을 한 적도 없고요. 네. 그러나 이제 국회가 개원된다면은 모든 것들이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아예 없는 게 낫다라고 전략적인 저는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야칠당이 단독이 아니라 야권이 이제 개원을 하고 원을 구성하더라도 자기들은 슬슬 빠지면서 저거는 엉터리 국회야 그렇죠. 라고 해버리는 작전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같이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된다. 네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왜 총선도 적고 민심이 나쁘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 단독국회, 야당의 독주국회라는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이 전략으로서 지금 국회 자체를 파행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따지고 보면 구태타 아닙니까? 일종의? 구태타이기도 하고 국회 무력화죠. 그러니까 국회 무력화죠. 우리는 구태타가 꼭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만 생각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뒤엎는 거고 그쵸. 민주주의의 가장 최고 의결 기구라고 하는 국회를 뒤엎어 버리는 거니까 의회주의 쿠데타죠. 와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 끝내 뭐 예를 들어 법사위 운영위원회 이런 걸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는 건 비본질이다. 비본질이죠. 저는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세 개를 다 가지고 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전략적 협상 카드로 민주당이 법사위 외에 나머지 2개 줄 수 있어. 이미 던졌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네네. 그렇게 짐작을 협상 합니다. 테이블에서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비공식적으로. 그거조차도 안 받는 거죠.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파행. 원하는 건 파행입니다. 그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다 들어줘요. 네네. 그러면 테러가 없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최종 너무- 마지노선이 네. 법사위일 겁니다. 법사위 외에 다 줄 수 있다라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것조차도 안 받는 거죠. 어쨌든 법사위가 특검법이라든가 이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는 최종 기구이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그래봤자 야당이 9월달 정기국회 되면은 국감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석 달 놀자. 아마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서 또 캐비넷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서로 불편하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아마 그런 생각들이 바닥에 깔려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로지 윤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데만 네. 골몰하고 있다. 네네.
그것이 국회 파행의 원인이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국민들이 두렵지 않을까요? 뭐 두려워한 적이 없죠. 참 네. 죄송한 이야기인데 아이고, 자, 예, 정말. 그런 상황이 같고요. 사실 이게 야당 여당을 떠나서 네, 국회 본연의 임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행정부로서 국회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안 하면은 국회의원을 안 해야죠.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그를 옹호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제가 호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민주당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검찰총장을 옹호했다면은 민주당직은 가지시되 국회의원직은 버리셔야 된다고. 국회의원은 당적을 떠나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행정부에 검찰총장 윤석열을 감시하고 견제했더라면 지금의 이 꼴이 낫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렇다면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그냥 국민의힘 당직자로서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 개개인의 욕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드디어 이제 오매불망 바라던 국회의원이 됐으니 네네네. 야, 판이 열리면 나도 뭐 좀 해보고 싶고 몸값도 올리고 싶고 그런데 국회가 계속 파행이면 국민의힘 내에서의 뭐 문제제기나 분란 같은 건 없을까요? 가능성은 있죠. 다만 이제 그 공천을 나에게 누가 줬느냐라는 부분에서 친윤으로서 공천을 받았다면은 당분간은 윤석열 눈치를 봐야 되는 거고 네. 윤석열을 지키는 척이라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만 8월 달 정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을 네네. 겁니다. 그때까지 이른바 이제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반윤 또는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당대표가 선출되고 그런 분위기가 당에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역할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나 그때도 또 친윤 당대표가 뽑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 정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눈치 보는 상황으로 흘러갈 겁니다. 어제 오늘 기사들을 챙겨 보니까요. 네.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온다. 어느 정도냐면 어떻게 멋있게 나올까라는 퍼포먼스만 정하면 된다. 기정사실화하더라고요.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친윤 진영의 어떤 중진 의원이라는데 누구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와봤자 한동훈의 미천만 드러나게 될 거다.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윤석열 한동훈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갈등은 있다.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한동훈은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뭐 여론조사 잘 나오니까 나오는 건데요. 네.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의 근본은 정치적 갈등이 아니에요. 네. 검찰 세계 갈등입니다. 검찰 세계에 한동훈 세력들이 집단화되면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미래 권력으로서의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면 검찰 세계에 한동훈 세력이 더 커지겠죠. 그럼 이 세력들은 칼날이 돼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법적 리스크를 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걸 제일 두려워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중심이 돼서 한동훈 무력화 전략을 쓸 거예요. 그런데 기세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김기현이 네. 여론조사 3% 4% 나오다가도 당대표 됐잖아요. 네네. 나경원 못 나오게 만들고 안철수 이기게 됐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를 제치고 됐잖아요. 그런 과정을 만들면 되죠. 첫 번째로 제가 가정하는 거는 한동훈이 되더라도 힘을 빼는 구조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뭐 집단 지도체제. 네네네. 한동훈 1등. 그런 얘기 벌써 나오고 있대요. 네, 친윤 2등, 네. 그다음에 친윤 또 3등, 친윤 4등 네. 이렇게 해서 집단 지도 체제로 포위해 버리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선 룰 문제입니다. 룰 문제에서 지금 당원 100%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네. 여론조사를 첨가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겁니다. 여기에 또 덧붙여 가지고 저는 토론회를 10회 이상 개최하자. 이런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한동훈의 미천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잔머리가 대단해요, 이분들이. 네, 우리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한동훈 싫어하시면은 제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유승민, 네.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은 떨어지네요. 나오겠죠. 아 나옵니까? 전 나온다고 봅니다. 아, 나온다고 봅니다.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은 당연히 나온다고 봅니다. 네네. 네. 그게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의 권력을 제어하는 것도 있지만요. 네. 반윤 비윤을 어떤 자기들 표현이라면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극단적 위기를 막자. 아, 라는 하나의 이 전술적 후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는 우리가 독점하자였잖아요. 아. 이제는 독박 쓰지 말자로 바뀐 거죠. 이거 워딩 좋습니다. 독점에서 독박 쓰지 말자. 예, 바뀐 겁니다. 아, 운이 독박 안 좋네. 쓰려면 이 위험 요소들을 나눠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윤 또 이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 구조를 짜겠다라고 아마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게 약간의 양보를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그렇죠, 위기니까. 대통령이 네, 네. 그렇지만 뭐 양보든 뭐든 포커스는 자신과 부인을 지키는데 그렇죠. 맞춰져 있네요. 거기에서 나경원, 유승민이 위험 요소가 아닌 거예요. 네, 정치 권력은 이제 어느 정도 뺏겨도 돼요. 네. 절대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은 검찰 권력, 사정 권력입니다. 검찰 권력, 사정 권력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한동훈인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는 사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네네.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러나 검찰 권력, 사정 권력의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나오는 겁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룰을 어떻게 짜느냐에 네네. 따라서 선수가 어떤 선수가 입장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드는데 네. 1인 1표를 할 때와 1인 2표를 할 때가 또 다릅니다. 네네. 1인 2표를 하는 경우에 현재 여론조사 2등, 3등에 반 한동훈 연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1인 2표가 됐을 때 서로 표를 주고받으면요. 이 사람들이 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네. 있다. 네. 선수부터 이런 머리를 굴릴 결과까지. 겁니다. 그리고 네. 필요하시다면은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용역 주시면은 네네. 제가 싸게는 해드릴 수 없고 3천만 원 정도에 제가 3천만 원 싼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제가 요즘 당의 명운이 걸려 있는데. 그럼 한 3억 정도 네, 할까요? 그렇죠. 제가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네. 요거 자막 좀 넣어주시고. 용역 보고서 발주 주시면은 제가 할 네. 의향이 용의가 있습니다. 있다. 용이 있습니다. 박진영 3억이면 답을 주겠다. 경선 룰과 관련된 전략 보고서 써줄 수 있다. 네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격은 절충도 된다. 네. 좀 2억 5천 재수 없어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경선 룰 관련해서는 제가 제일 전문가입니다. 네네. 제일 오래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요소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한 표 쓰기, 2표 하기, 그렇죠. 네네. 그다 그리고 근데 또 벌써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건. 그 전자투표이기 때문에 단기 네네. 2양식, 복귀 2양식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단기 2양식은 한 표씩 찍는데 네네. 이 6등표가 5등으로 올라오고 5등이 4등으로 올라오고 이런 걸 이제 단기 2양식이라고 합니다. 네네. 복귀 2양식은 2표로 찍는데 5등표가 4등으로 올라오고 3등으로 올라오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재밌는 거 많아요. 예를 들자면 전국 순회 경선하면서 예를 들자면은 부산에서 먼저 오픈합니다. 네. 그래서 5등, 6등 잘라냅니다. 올라오면서 4등, 3등만 또 충청권 올라옵니다. 네. 충청권에서 또 4등, 3등은 잘라냅니다. 네. 수도권하면 1, 2등만 합니다. 네.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투표 방법이 시작을 어느 동네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5등이 되냐 4등이 되냐 그것도 바뀔 맞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뉴햄프셔라든가 네. 아이오와 코커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재밌는 룰들이 많아요. 거기는 늘 시작하는 데 같고. 예, 우리는 아이오와하고 아직 뉴햄프셔에서 우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우리나라는 안 때문에 정해졌는데 호남에서 먼저 하느냐 영남에서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1, 2등은 안 바뀌어도 네네네. 4, 5등은 바뀔 수 있겠네요. 예, 그 통계치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네. 재밌는 결과들이 네. 많이 나옵니다. 네. 3억이면 됩니다. 네. 그런데 민주정당이 정말 제대로 된 논의들을 해야지 이게 다 꼼수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하나가. 네. 꼼수를 해서라도 윤석열 부분은 지켜야 된다. 좋습니다. 근데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게 꺼지지 않는 불 같아요. 최상병 특검. 네네. 보통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도 되면 네. 현안에서 빠지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정치는. 왜냐하면 의제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데 최상병 특검 문제는 계속 언론도 계속 집중하게 만들고 또 뉴스거리도 계속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태원 참사는 제보자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최상병 해병 사건은 제보자라든가 계속해서 증거들이 나옵니다. 네. 이유가 뭔가 하면요.
공직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공직 사회라는 건 뭡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책임을 분산하지 않습니까? 네. 회의하지 않습니까?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게 조직 근거가 남고요. 그렇죠.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관련자들이 공직자들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안위 문제를 생각할 수가 밖에 없어요. 같이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증거인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결국은 진실은 다 나오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완전히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네요? 예, 이거 손으로 자료를 가리는 거죠. 자료가 다 있는데 지금 네. 예를 들자면 이거 우리가 이제 네. 이 서류를 있는데 이거 가린다고 해서 가려집니까? 이 네, 서류가 네, 옆으로 네. 빼면 네. 다 보이는데 손으로 서류를 가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쉽게 말하면은 아니 계속 언론 보도도 나오는 게 뭐 관련자들이 핸드폰을 제출했는데 네. 나중에 거를 제출했다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수처 역할도 일정하게는 있는 거죠. 저는 그 이종섭 장관의 원래 핸드폰이 본인이 어디 숨겨놨을 거라고 봐요. 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이것도 자막을 어떤지 쇼츠로 만들어 주셔야 네. 되는데요. 국정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아. 특검까지 가는데 민주당이 법사위를 잡고 가장 빠르게 패스트트랙을 태우더라도 한 2달 걸립니다. 네네. 그러면 7월, 8월 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왜?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국방부라든가 행안부 공무원들을 부르면 거기에서 또 진실을 이야기할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 빨리 하셔야 됩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장이 땅땅땅 때리고 과반 찬성이면 가능합니다. 네. 국정조사부터 바로 하자. 다음 네네. 주부터라도 결의해서 가자. 예,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또 장점도 있잖아요. 증인을 불렀는데 안 오면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대다수가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네네네. 증인으로 부르면 올 거 아닙니까? 네네네. 기억이 잘 안 나는 공무원이 몇 명 있긴 하겠지만. 네네네. 해볼 만한 프로그램이네요. 그리고 이제 네. 그 지난번에 감사원 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무대포로 막 개겼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하고 하위 공직자들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올라갈 때까지 간 거예요. 네네. 끝난 거예요. 마지막 배팅을 해야 될 상황. 마지막 배팅을 해야 될 상황인데 대통령님 저를 봐주세요. 중하위직 공직자들은 계속해서 진급하고 아직도 10년 남은 공직 생활, 20년 남은 공직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네. 여기에서 국회에 나가 국정조사하는데 나는 모릅니다. 저는 아메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아메바가 뭐죠? 아메바 머리가 단세포, 없다. 단세포. 네네. 그러면은 그 사람 향후에 진급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기록에 나와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정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을 빨리 국회로 불러내야 됩니다. 국정조사 빨리 해야 된다. 네. 이거 제발 쇼츠로 만들어 주시죠. 네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거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그 얘기를 들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국정조사부터 하자. 네. 그래야죠. 현충일에서 대통령이 또 언제나처럼 세게 얘기했어요. 평화는 힘으로만 지킨다 그러고, 그리고 현충일에 바로 그 탈북자들로 구성된 분들이 북한에 전단도 보냈고, 이러면 또 위기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게 전략적으로 지지율 높이기 위해서 극우층들을 동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의도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땡큐 했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렸을 때 네. 땡큐 감사합니다 김정은 지도자 동지 이런 이야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아니 근데 국민들은 불안하잖아요. 국민들은 불안하죠. 상관없는 겁니까? 국민들은 불안한데 네. 보수층들은 결집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북 강경책을 또 쓸 수도 있나요?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앞으로 뭐 확성기 같은 것도 확성기도 할 거고 뭐 확성기를 이렇게 틀었는데 혹시라도 북한에서 뭐 원점 타격이라든가 네. 또는 뭐 여기에 대해 경고 사격한다면 또 윤석열 대통령 만세 부르지 않겠습니까? 지지율 올라가네. 국민들은 위험하지만 뭐 그런 생각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거 굉장히 떨리는데 확성기를 틀어요. 그걸 타격을 해요. 근데 그게 뭐 다 이 휴전선 일대라는 데가 민가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피해가 있으면 여기서는 또 보복한다고 막 쏘고 그럼 맞고 가만히 있을 북한이 아니면 더 쏘고 하면 뭐 국지전 발발 가능성도 이제
존재하는데요. 와. 아니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나 네. 최혜병 사건 때 봤을 만큼 대통령이 뭐 국민 개인의 그 생명이라든가 안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그거 하겠습니까? 이거 저기 뭐야 이 괴뢰 도덕하고 늘 싸우는 거야. 국민들 몇 명은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일상에 살던 사람들이 이태원에 가만히 걸어가다가 죽는 거에 대해서도 별 느낌이 없는 대통령인데 군인들 죽는 거 가지고 국방에서는 당연히 전쟁 나지 이 정도로 생각할 사람이에요. 저는 그만큼 이 인륜적인 그 어떤 이 품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거는 악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수부 검사 시절에 했던 행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검찰 유성 간첩 조작 사건 이런 네. 게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이 간첩이 되더라도 내가 실적 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위로부터 인정받으면 되고 그런 식의 조직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그 조직의 수괴였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총선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이 3년은 길다라고 얘기했는데 3년이 아니라 사흘도 불안하네요. 불안하죠. 예.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떡하긴 끌어내려야죠. 별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끌어내려야 돼요? 저는 일단 이제 탄핵과 개헌이 두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 국회를 마비시킬 수준으로 많이 해가지고 제보자들 그 다음에 공직 사회에서의 이 제대로 된 어떤 이 발언들이 나와가지고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한 자릿수로 떨어뜨려야지만이 이 한국의 기회주의적 보수들이 윤석열을 버립니다. 네. 조중동이 윤석열을 버리는 날이 와야지 저는 탄핵이 되든 개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음 주부터 야당이 국회라는 무대를 중심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국정조사 수없이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잘하면 됩니다. 예, 상임위 별로 국정조사 할 게 넘치지 않습니까? 네, 넘치죠. 국방위 최혜병 사건 국방위로 넘어올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과기정통위 가면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건이 있죠.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많이 해야 됩니다. 게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우리가 산유국이 된다고 터트려 놨는데 이것도 좀 불안한 거죠? 그렇죠. 이거 제가 이제 석유공사의 자료를 저도 구해봤습니다. 네네. 구해봤는데 원래 석유공사는 1년에 50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요? 시추공을 하나씩 뚫도록 네네. 하나씩 뚫도록 돼 있고 그 뚫을 때는 민간 투자를 또 500억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매칭해 가지고 1년에 하나씩 뚫는 건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에 또 막 수십 개씩 뚫자고 난리 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요. 이 석유공사 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통령이 이런 브리핑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뭐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시선을 돌리죠. 시선 돌리기죠. 지지율 떨어지니까. 네. 근데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근데 이거는 언론에서 해주기 나름인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10년 후에 개발되니까. 뚫어야 나중 되니까. 일이니까 나중에. 윤석열 입장에서 일주일, 2주일 여론조사가 급한 사람인데. 네. 부산 엑스포하고 달리 그건 당장 성적표가 나오지만 예. 그 성적이 나오려면 나중에 나오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브리핑을 한 적이 없답니다. 브리핑을 안 한답니다. 이런 거는. 못 하는 거죠. 예. 이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이고 책임 정치가 아니니까. 네네네. 야.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그런 표현 쓸 수 없습니다만 어떤 극단적인 분들이 돌 땡땡 이런 식의 영어로 C로 시작되는 이런 것들로 언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니 또 하나는 오스트레일리아 기업이 손 뗐는데 네네네. 어디 구멍가게인지 회사가 집에 있다며요. 직원이 네네. 한 명이다, 아니다, 예. 몇 명 더 있다 이러던데. 네네. 그래가지고 전문 기업이라고 와서 브리핑을 한다는데 약간 이거 게이트 아닙니까? 이게 냄새가 좀 나죠. 냄새가 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추공 하나 뚫을 때 딱 네. 기본 패턴이 있답니다. 석유공사 50%, 네네. 민간 50%인데 민간 50%도 기업들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컨소시엄을 한답니다. 컨소시엄을 한답니다. 국내 기업도 오고 외국 기업도 오고 그다음에 또 외국 기업은 자기들끼리 또 컨소시엄하고 국내 기업은 또 국내끼리 또 컨소시엄하고 그래서 실제로 500억이잖아요. 네. 500억을 가지고 한 10개 회사 가까이가 쪼개버린답니다.
위험이 있으니까 늘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혹시 로또 사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대신 이제 나눠 먹는 거죠, 네네. 구조죠. 그래 이게 글로벌 이 석유 회사들 간의 어쨌든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합의 구조랍니다. 이게. 근데 그걸 안 하고 네. 정부가 모든 돈을 다 대면서 그렇죠. 구멍가게랑 같이 해보겠다. 아, 그렇죠. 정부가 모든 돈을 다 대면서 그 저기 1인 기업하고 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게이트 의혹이 있죠. 네. 그건 누군가 다리 놓은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네. 누군가 그것 때문에 떼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수사가 너무 많은 나라, 네. 형사처벌이 너무 많은 나라라 좀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보면 수사해야 될 건들이 계속 또 쏟아져 나오는 나라이기도 해요. 아이고, 이게 에너지 관련해서는요. 네.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그 동티모르 수상한테 사기당한 적이 있습니다. 동티모르 총리, 예, 총리. 대통령도 있죠. 그 당시 이제 동티모르 외무부 장관 하다가 나중에 수상이 됐는데 벨로입니까? 뭐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네. 한국에 와서 명예박사를 받고 싶다라고 네, 네. 오셨는데 석유 관련 그 이 회사들을 끼워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예박사 하면은 MOU 체결하고 석유 채굴에 도움을 주겠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명예박사를 받는데 제가 도움을 드렸어요. 어. 근데 보니까 동티모르는 독립할 때 석유 채굴권을 호주하고 같이 소유하는 형태로 이미 선약을 하고 독립을 한 나라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MOU만 체결해주고 놀러 다니는 거야, 정치인인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일본도 가서 그랬고 중국도 가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일이군요. 그렇죠. 그냥 개인 관광을 위해서, 그렇죠. 외유를 위해서. 네, 그래도 그거는 뭐 게이트 정도는 아니고. 게이트는 그냥, 아니고 그냥 명예박사 받아간 네, 거예요. 네. 저 와서 밥 얻어먹고. 좀 귀엽긴 합니다만. 네네네. 근데 이거 지금 가스 석유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요. 그렇죠. 액수도 지금 뭐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액트라는 곳에 이분이 보니까 엑슨모빌에서 좀 근무를 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개인이에요. 개인이고 주로 이제 보니까 남아메리카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자료를 네. 보니까. 네네. 그런 사람이에요. 네. 우리나라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아시겠지만은 SK 정유가 세계 정유 기술 1위일걸요, 아마. 네. 1, 2위를 다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술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동아시아 쪽에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답니다. 네, 대륙붕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하여튼 어떤 분을 모셔와가지고 이런 네네. 걸 하겠다. 이해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자기 돈이면 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안 하겠죠. 근데 내 돈이면 그냥 빨대나 한번 꼽아볼까. 답답합니다. 자, 다시 국회로 한번 가죠. 뭐 그런 논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조국 이재명 조국 논쟁. 네. 뭐 두 분 사이에 비공개 회동도 있고 그랬는데 협력 잘 되고 있는 거죠? 두 사람 친해요. 친하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오랫동안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탄핵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네. 저는 조국 대표는 곧 탄핵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국 혁신당이 앞서가고 선발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 항공모함처럼 해서 결국은 완벽하게 땅을 장악하는 이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그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뭐 조국 장관을 경쟁자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보완제로 저는 뭐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에게 이재명에게 조국은 보완제, 네. 협력자. 네. 조국에게 이재명은 뭐죠? 뭐 나이는 비슷하시지만은 덩치로 보면 큰형이죠. 큰형인 거고 결국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조국 장관의 어떤 사법적 문제라든가 여러 어떤 이 정치적 복권의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네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민주당이에요. 이재명은 이재명이에요. 네네. 이야기 뭐냐면은 민주당이 가진 50년, 60년의 역사성과 그 다음에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의 압도적인 대권 주자로서의 지위라는 것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네. 한번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정몽준조차도 노무현과의 단일화에서 졌습니다. 네. 안철수가 대단하게 뭐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만은 문재인과의 단일화에서 쓰러졌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1야당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정통성과 참 체급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 실전이 벌어졌을 때 이를테면 표를 동원해 온다든지 이런 게 당장의 단기적 스타하고는 게임이 다르다. 차원이 그렇죠. 다르다. 그리고 또 성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네네. 민주당 후보는 상대적으로 진보 개혁적입니다. 아, 노무현은. 네네. 정몽준은 뭡니까? 중도였잖아요. 뭐 그리고 재벌이죠. 그렇죠, 그 그렇죠. 이전에. 네. 후보는 공식 후보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보완제로서 중도적인 사람이 활용되어집니다. 아, 그렇죠? 문재인 안철수 관계도 똑같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후보가 나오는 구도다 기본이. 그렇죠. 네네. 한쪽은 중도에서 나오고 한쪽은 진보 개혁에서 네. 나오는데 진보 개혁의 후보가 결국은 중도를 잡아먹어요. 네. 보완이 되는 겁니다. 중도가. 근데 지난번에는 중도가 보수에 가서 보완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진 거예요. 네. 조국하고 이재명 대표의 차이를 보자면 물론 뭐 조국 대표도 진보 개혁의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네. 좀 더 중도라든가 인텔리들 이른바 강남 좌파들에 대한 소부력이 있습니다. 보완제적 역할이 충분히 있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는 상대적으로 조국 대표하고 비교하면 좀 더 민중적이고 그다음에 민초지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념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은 네. 지지층이라든가 액션의 스타일은 좀 더 진보 쪽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중도 소부력이 있고 강남 좌파 소부력이 있는 사람의 보완이 늘 필요한 거죠.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도가 좋아요. 네. 과거에는 남의 식구잖아요. 안철수는 남의 식구잖아요. 네, 정몽준 남의 식구잖아요. 네. 남의 식구가 중도 확장을 가져서 그걸 갖고 오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어쨌든 조국은 우리 식구예요. 우리 식구가 분가를 해가지고 중도 확장과 강남 좌파의 소부력을 갖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도 엊그제까지 식구였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저는 편하게 대선 구도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이틀 국회 갈 일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을 좀 토론회도 있고 기자회견이 있고 만났는데 좀 의외의 장면이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야당 의원들인데 봤는데 이분들이 그냥 검사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검사 독은 몇 년쯤 지나야 빠지냐 그랬더니 재직 기간만큼 지나야 빠진다고 한 30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야당 의원으로 활동 제대로 할까요? 민주당에 들어와 있는 검사는 아. 딱 두 부류로 완벽하게 극단적으로 나뉜다고 봅니다. 아, 검사로서 탄압받았던 사람, 네. 검사로서 누렸던 사람. 네. 여기에 의해서 저는 완벽하게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아. 예를 들자면 이성윤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그분 누구 박은정 검사 네. 이런 분들은 윤석열 정부와 극단적으로 싸울 겁니다. 네. 그리고 흐름상 이분들은 진보 개혁의 입장으로서 흘러올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검사로서의 경력이 어떤 도움이 돼서 이 자리에 네. 오신 분들은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그분들 중에 과거에 재선 3선 된 분들이 했던 행태를 저는 기억하고 있고 박주선, 아이고 이런 분들도 뭐 박주선 있고. 분은 네. 옛날 분이니까 그렇고 네.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판사들도 이탄희처럼 사법농단에 싸웠던 판사와 판사로서의 지위를 누렸던 판사가 의정 활동하는 방식이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네네. 저는 그래서 검판사 믿지 않습니다. 네네. 특히 잘 나갔던 분들, 네, 잘 나갔던 분들, 네. 또 호남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분들 네, 같은 믿지 경우에 않습니다. 네. 네. 예의 주시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의 주시해야 됩니다. 예의 주시해야 됩니다. 네. 제가 믿을 만한 검판사라 이름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 백혜룡 검사도 믿을 만합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거기는 좀 독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거기는 보니까 집안이 제야 운동을 했더라고요. 제야 민주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검사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오늘 말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당원 당규를 뭐 고친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네.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된다고 네네. 생각해요. 고치는 측면은 이제 제도적 접근인데 이 비상한 상황에 있을 때는 중앙위원회 의결인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의결 절차를 통해서 유보할 수 있다. 당 대표의 임기를 네네. 1년 전에 사퇴하는 것을 유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비상 상황이 뭘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계엄인가요? 뭐가? 네. 탄핵, 네. 개헌 네. 또는 극단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국가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 이런 위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네.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에 있어서의 혼란,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강력히 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가정, 이게 저는 당헌 당규를 고치자고 하는 하나의 문제의식의 출발인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고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네. 대선 1년 전까지도 당대표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하겠다라고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은 뭐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은 본인이 연임한다는 것도 아직 결론 안 내렸어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아는 네. 바로 결론 안 내렸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참 제가 참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네.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네네. 그런 게 재밌어요. 제 해주세요. 뇌피셜인데 네. 탄핵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 뇌피셜인데 윤 정권을 윤 정권 탄핵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탄핵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뻔한 얘기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신 국민적 것 같아요. 마음이 적어도 7할 뭐 8할 정도의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안 되겠다, 멈춰 세워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좀 있잖아요. 굉장히. 그럼 제가 여기서 또 뇌피셜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70%는 탄핵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극단적인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안정적으로 국회에서 공무원들 데리고 재미나게 노는 구조가 깨지는 걸 싫어합니다. 막 길거리 나가고 이런 거요? 길거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이 또 뭐 역쿠데타 음모도 꾸민다 그러고 옛날에 박근혜가 계엄령 음모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들 두려워하는 사람이 70%입니다. 물론 제 뇌피셜이지만 거긴데 현재 그대로 3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해도 1등으로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탄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은 적극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어쩌면 중대한 손해를 불러올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위험 요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판이 흔들리니까 자기가 지금 가장 유리한데 기껏해야 저쪽에 한동훈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위험한 뇌피셜이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헌 당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제 추정입니다. 김영진 의원 3선인데 이분이 굉장히 가까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반기를 들고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단 거 좋아하면 이 썩는다. 근데 신문에서 이 이를 이렇게 따옴표를 해가지고 이가 이재명을 가리키는 중의적 표현이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은 뭘까요? 김영진 의원이 과거 이제 이재명 대표 측근했던 사람들 중에 그나마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거시적인 안목이라든가 대단한 전략가는 아니에요. 실무적 역량이 있고 좀 조정하는 균형감이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계 아니에요. 이건 단계 아닌 게 폭탄에 대한 대비예요. 폭탄에 대한 대비이지 뭐 아이스크림 먹는다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재명 개인이 그걸 좀 이득을 얻고 이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이 생명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에서 누구한테 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게 아이스크림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나 전당대회를 하면 다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겨도 재미없는 승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임기를 1년 조금 모자라는 기간까지 더 하고 덜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 이야기를 던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영진 의원님이 근시안적인 측면에 실무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당을 장악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다 끝나 있는 판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는 탄핵, 개헌 또는 이 윤석열 일당들의 극단적인 도발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의 문제를 담고 있는 거다. 그럼 야당 지도자라면 야당 인사라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윤석열 정권 종식 그게 3년 뒤든 아니면 뭐 1년 뒤든 6개월 뒤든
윤석열 정권 마지막 순간까지를 내다보고 하나하나의 수를 둬야 되네요. 네네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뭐 보수 언론이라든가 저 당 일부에서 이재명 사당화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비판하잖아요. 네. 뭐 참 이게 유머입니다. 네. 사당화 이미 다 안 끝났나요? 이미 다 끝났는데 뭘 또 얼마나 더 사당화를 하겠어요? 해봐야지. 네. 이렇게 해봐야지 저기 당에 논란거리만 생기지. 그렇죠. 마이너스기만. 사당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네.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요. 네. 차원이 다른 접근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마키아벨리를 들으시면 함께 하시면 정치의 행간도 읽으실 수 있고요. 네, 정치의 본령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우리 박진영 교수께서 안내사로 길라잡이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와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